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완벽주의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때까지는 제가 그냥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면, 오늘은 엄청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좀 그분의 비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. 네. 아나운서는 방송한 지는 한 24년 정도 됐고요. 네. 요새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, 강의한 지는 이제 한 2, 3년 정도 됐습니다. 네. 어떻게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압박감이 많은 직업이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20 몇 년 동안 이거를 이겨내고 하셨던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? 아나운서를 하면서는,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해요. 정말 운이 좋았어요. 왜냐면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했을 때가 만 2년 딱 채우고 3년 차 들어가자마자 했는데, 남자 아나운서가 그렇게 어린 연차에 그렇게 큰 기회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. MC가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이 퀴즈 프로가 상당히 힘든 축에 들어가요. 일단 퀴즈라는 쇼를 아무 문제 없게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되고, 그 사이사이에 출연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계속 해야 되고,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전 처음에 되게 못했어요. 못했고, 지금도 그래서 가끔 이놈의 유튜브 세상에서 옛날 게 떠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다시 보면 죽고 싶어요, 진짜. 내가 저렇게 했다고? 막 이러면서.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. 제 첫 방송 영상도 있고, 그로부터 계속 엉망인 방송들이 있는데, 그 대신 저는 좋았던 게, 그 엉망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. 룰 인지도 잘 못했고, 그러니까 막 오늘은 인터뷰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퀴즈 다음 순서가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. 네. 오늘은 쇼를 멋있게 해야지. 쇼 진행을 막 하다 보면 인터뷰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.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자,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, 이거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? 저는 어차피 두 개를 동시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리는 게 불가능하니 일단 하나에 집중하자. 네. 그럼 뭐에 집중할래? 쇼라도 잘하자. 이거 게임이잖냐. 게임의 룰이라도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고,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라도 일단은 가야 기본은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게임을 숙지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게임의 룰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데.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잡히기 시작하면서 인터뷰는 같이 좋아지더라고요. 왜냐면 내가 여유가 생긴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을 확실하게 잡는 거를 열심히 노력했더니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포기했어요. 하나의 우선순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. 네. 이거 다 잘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겠더라고요. 다 너무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렇게 집중을 했고, 하나가 잘 됐더니 다른 것도 좀 여유가 생겼고, 그리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, 정말로.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쇼를 쥐락펴락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절할 수 있구나. 네,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인터뷰가 같이 좋아졌던 게 있고요. 그 이제 그게 아나운서로서는 말을 하는 기법에 있어서 어떤 내 말의 흐름을 조절한다든지 말의 스피드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요? 네, 스피드의 조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쯤부터. 그쯤부터. 네,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친 저의 아나운서 선배들, 제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뭐 손범수, 신영일, 윤인구 이런 형들이 진작 얘기를 해줬죠. 진작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내가 수준이 안 될 땐 못 알아듣는 거예요. 머리로는 아는데 따라가지 못하는. 저는 그런 걸 머리로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못 따라가는 거죠.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제 전반적인 실력이 올라오고 여유가 생기면서, 그 여유가 생길 때쯤에 누가 그 말을 한 번 더 해주면 그거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. 그때 그 범수 형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셨고, 저희 그 당시에 우리말 겨루기 메인 작가가 연극도 하시고 막 이제 공연 쪽에 좀 많이 해보신 분이었는데, 그분이 어느 날 야 너는 포즈를 한번 써봐 라는 거예요. 말을 할 때 한 번씩 쉬는 걸 써보라고. 근데 그 말을 하는데
그 지난 몇 년간 손범수, 신영일, 윤인구 그 이 형들이 나한테 포즈 쓰라고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아 내가 안 쓰고 있었구나가 된 거예요.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들이 딱 들어왔다는. 들린 거죠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최근 몇 회의 제 방송을 모니터를 다 했어요.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전혀 안 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녹화 때는 요런 걸 좀 한번 살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써놨어요. 네. 왜냐면 안 써놓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써놓고 그 당일날 녹화할 때 그 저희가 큐카드를 들고 있잖아요. 큐카드에 또 옮겨 적었어요. 내가 자주 볼 수 있게. 네.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번의 녹화를 반복하면서 포즈가 좀 쓸만해지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될 때 한 레벨이 딱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개선되는 느낌이 있었다. 개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전하고는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 것 같은. 나 그 전에 나하고는 다르다. 이건 이제 레벨업했다. 이건 차원이 다르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좋은 MC가 됐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인지가 됐고 나라는 사람이 인지가 되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답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유행어죠. 사실 저는 유행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유행어가 됐죠. 나중에는 그걸로 이제 저를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그런 덕을 보지 않았나.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. 예를 들면 내 단점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리뷰를 해보고 테이프를 다시 땡겨서 보는 것 자체가 네.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흑역사 아니면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과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다시 리뷰해보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데 그 과정을 사람들도 다 아실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 과정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. 그거를 지치지 않고 좀 뚫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생각에서 하신 거예요?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. 그 당시에는 우리말 겨루기를 할 당시에 제 마음은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말 겨루기는 원 MC에 퀴즈 프로는 MC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반드시 잘해야 내가 그 나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. 폐를 끼치는 게 아니다.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첫 방이 시청률이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8로 떨어졌거든요. 네, 8에서 한 2달 갔어요. 그럼 이제 제가 조금씩 잘하기 시작했잖아요. 이게 올라가더라고요. 다시. 그래서 다시 10이 됐을 때부터는 신났어요. 그래서 막 우리 제작진들한테 그때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월급 받는 주제에 막 야! 10일 가면 내가 삼겹살 살게. 그래서 진짜 샀어요. 그러면 사면서 그런 식으로 15까지 올라간 거예요. 그럼 목표가 이제 결과라는 시청률이 좋아지기까지 시청률을 원하기는 했으나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, 내가 부족한 부분들, 또는 아까 그 게임에 집중하는 부분들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신 거네요. 그럼요. 밀어붙인 거죠. 뭐 이번 한 주, 두 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어쨌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더 재밌는 쇼를 만들면 당연히 시청률도 올라갈 거다.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인 거죠.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했네요. 그 프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가 발전이 되면 그러면 결과는 따라온다. 네. 되게 중요한 원리고 많은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제 유튜브입니다.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아직도 3만 명. 네, 3만 명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제 우리가 과정에 집중을 하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. 근데 지금 2023년의 한석주는 나이도 더 많고 이미 가진 것도 더 많고 그러니 유튜브가 3만 명에서 3만 1000명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.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. 그런 것들. 왔었죠. 와서 실제로 2021년, 2년에는 던져놨었죠. 실제로 제가 영상을 거의 제작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. 네.
그거는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정체기여서 좀 힘들으셨던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? 돌아보면,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책이었던 게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,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네. 때는 영상을 더 재밌게 만들 자신도 없고, 뭐, 좀 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영상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스스로한테 합리화를 줬던 것 같고,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오니까 힘들었던 것 지친다. 같아요. 네, 지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끊고 이제 요즘엔 되게 왕성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래봤자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왕성하게 하고 엄청 있습니다. 왕성하시잖아요. 네네.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지금도 네. 기간을 정해놨어요. 그 기간 안에는 내가 무조건 해본다. 아, 네. 어떤 부분에 몰두하고 계신가요? 요즘에는 그러면? 요새는 릴스랑 쇼츠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쪽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또 스피치에도 몰두하고 계시지 않나요? 그 스피치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, 네. 최근에 책도 냈어요. 그러니까 제 책은 아니고 네네. 제 출판사에서 네네. 우울증 관련된 책이에요. 이따는 정말 하나 드려야겠다. 네네. 우울증 관련된 책을 또 하나 내기도 했고, 네,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럽긴 한데, 네. 어쨌건 영상과 스피치 강의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, 저는 원래 강의를 싫어했어요.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. 네. 나라는 사람이 네.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부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난 누가 못 알아들으면, 답답해서. 네, 이거를 왜 못 알아듣는지를 생각하고 설명해 주는 게 선생님인데, 네. 나는 아니 이게 왜 그러지?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과외 알바할 때 알고 네. 난 선생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, 근데 그 생각을 왜 2년 전에 바꿨냐? 제일 크게 달라진 건 네. 그런 나한테조차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. 내가 그동안 뭐 배우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는데, 네.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. 실제로 지금 2년 정도 되니까 결과들이 나와요. 어떤 사람들이 변하고 있나요?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말은요 정말 빨리 변해요.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뭐 하나 가르치면은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연습하는 셈이 돼요. 그래서 말은 정말 빨리 변합니다. 그 처음에 왔을 때의 사투리를 가졌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목소리 발성이 이상하든지 했던 사람들이 짧게는 한두 달, 뭐 길게는 6개월, 1년 동안에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요새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.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.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임감과 저는 약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. 아까 그 이제 뭐 PD나 방송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가 이걸 몰두했는데, 요즘에는 이 사람들을 내가 좋게 만들고 싶고,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 어떤 그런 뭐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또 책임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, 그 원동력이 어쨌든 그런 가치를 대학 가지고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,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그런 누구나 약간 슬럼프나 번아웃 시기는 사실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데,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신 본인만의 어떤 그 생각의 습관이라든지,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, 또는 행동의 루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혹시 있으실까요? 굳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이거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, 저는 남 탓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기고 벌어지고 잘못된 일이 터지면 다 제 탓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리가 안 돼요. 이거 뭐 내가 남을 때릴 거예요, 뭐 어쩔 거예요, 가르칠 거예요, 뭐 안 되잖아요. 근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고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대체로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거를 아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, 아우 이렇게 하고 있기보다는 다음에 더 나아질 방법이 없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
네. 개선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신다. 예, 그러니까 뭐 오늘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, 그렇죠. 이건 지나간 일이고, 그러면 다음에 이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, 그때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서 이걸 좋게 만들까? 요걸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나요?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.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어. 뭐 이런 거거든요.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, 통제한다고 얘기하는군요. 이 전문 용어가 이거구나. 아,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지. 어쨌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쪽은 그건 신경 안 써요. 뭐 어떻게 하겠어요, 그거를. 예. 그래서 좀 스트레스에 좀 강하다. 오히려 그런 그죠. 그런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에 강하시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의 특성은 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계속 잡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렇고 또는 환경이 그렇고 난 성격이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. 근데 아예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걸 좀 뚫고 오셨던 것 같은데. 그런 것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재밌었던 경험이 예전에 제가 과학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MC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수면 뇌파 같은 걸 재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실험 대상으로 MC가 갔어요. 그래서 저를 테스트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테스트 하신 그 과학자분이 스트레스 평소에 안 받아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결과를 보시더니. 그래서 잘 안 받는 것 같긴 해요. 왜 그러시나요?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낮은 거는 보통 저기 산에 사는 스님들한테나 나오는 수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90몇이 나왔대요.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을 끄고 여기 집중하니까는 이게 자극을 조금 덜 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겠다, 그죠? 네,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안 쓰긴 하죠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에서라도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아예 놔버리니까 내가 너무 성의 없게 놔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나는 왜 그러지?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책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. 조금 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. 네. 저것도 좀 남을 설득한다든지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긴 해요. 맞아요. 그게 어차피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거니까 좀 잘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 우리말 겨루기의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자원이 많이 없는 거죠, 쉽게 말해서.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쓰게 되면 그 여유에 도달하는 시간도 아마 오래 걸리셨을 거고 네, 집중을 잘 하셨던 경험들이 아마 이때까지의 원동력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그러면 이런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없으신 편인지. 아유, 두렵죠. 그건 당연히 두려운데 어쨌건 그걸 계속 두려워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하자. 네. 이건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안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, 그리고 이게 미국이었나 베트남이었나 무슨 전쟁 장군 누가 한 말인데 이게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. 명언을 아는데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. 누가 찾아주실 겁니다. 왜냐면 그 명언을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 것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누가 한 말인지 별로 기억이 안 나요. 예. 내가 누가 한 말인데 누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의 최선보다 오늘의 차선이 낫단가?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최선의 작전을 만드는 것보다 완벽한 작전을 만드는 것보다 오늘의 차선의 작전, 그러니까 시기를 더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무슨 전쟁 전략에 관한 얘기긴 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그냥 대강 준비가 됐을 때
일단 지르고 지른 상태에서 더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낫더라 라고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경험하셨군요. 이렇게 바뀌어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제가 어릴 때 완벽주의가 있었어요. 네. 뭐를 되게 완벽해야 해야 되는. 네.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한 것처럼 인식하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이전에만? 근데 한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네네.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는 게 낫다.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아니, 이러다가 저희 대학교 때 그 80-20 법칙이라는 책이 대유행을 했거든요. 거기서 완전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래, 100은 모르겠고 80만 꾸준히 하자.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나운서님은 훨씬 뭐 더 엄청나게 완벽을 추구할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. 완벽 추구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제 유튜브에 오타가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오타를 모두 다 잡아내서 완벽하게 올리겠다는 생각보단 지금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실제로 이런 그 아나운서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실수나 실패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한 가지만. 너무 많죠.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네. 그 연예가 중계를 할 때 네. 박명수 형이 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형빈이라고 네, 네. 기억나시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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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윤형빈의 불편한 인터뷰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박명수 형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. 네네. 근데 명수 형이 거기서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. 네. 막 뭐 나는 뭐 치킨집도 웃기려고 하는 거고 연기도 웃기려고 하는 거고 노래도 웃기려고 한다 뭐 이렇게 나는 개그맨이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해가지고 되게 멋있다. 근데 그때 박명수 씨가 A형 간염에 걸려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A형 간염에 걸려 있으니 좀 더 위로하는 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영상에서 멋있게 나온 박명수를 좀 더 잘 포장하고 싶기도 했고 네. 머릿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. 네. 그러고서는 그 VCR이 딱 끝나고 MC석에 돌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명수 씨는 아픈 것도 웃기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최악의 말이 나온 거죠. 실수했네요. 난리 났죠 그날. 정말 난리 났어요. 그 당시는 시청자 게시판 시대니까 난리가 났고 그 다음날 그 위기탈출 넘버원 녹화에서 노홍철한테 그때 무한도전 할 때니까 너 병문안 가냐? 병문안도 못 오게 막고 있다고 제한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.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너 가냐? 그랬더니 간다고. 네. 그래 그럼 영수 형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. 내 본심은 그 말이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갔어. 형 알았어 내가 전해줄게. 갔다 왔어요. 갔다 와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전화해서 야 어때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명수 형한테 내가 형이 미안한다고 전했어. 그랬더니 그래 형 뭐래? 그랬더니 형 고소한대.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뭐 그 다음에 또 따로 뵈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변화된 점들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개선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느꼈던 한 번 더 점검하게 됐죠.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내 의도처럼 들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보는 습관이 생겼죠. 그리고 그때 얻은 경험이 제가 요새 얘기하는 말은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때 배웠던 것들이 또 이게 쌓여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겼네요. 그랬네요.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랬네요. 근데 진짜 이게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, 그죠? 네, 뭐 하면 안 되지만 매일 하죠. 어떻게 하면 안 돼요. 매일 하는 거지 실수는.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실수한 후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다. 이거는 나의 어떤 다음 퍼포먼스를 위해 되게 중요한 내 발전이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데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 이거 진행하면 안 되겠어. 나는 자격이 없어. 또는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 건데 나 하기 싫어.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중지하시거나 멈추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나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.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셨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실수가 두려워서 아예 안 한다? 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안 할 수도 없었고 직업상 안 할 수도 없었지만 나는 그 일이 좋았거든요. 그 일이 좋았고 그 일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 실수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뚫고 나갈 만큼의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
개선하고 했던 거예요. 아, 그걸 동기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. 모티베이션이 강했기 때문에. 네. 그렇네요.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개선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.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. 아, 그죠. 그래서 이거를 실수라는 것을 네.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네요. 아, 그럼 실수죠. 뭐 내가 뭐 그냥 정말 그 순간에 저는 진짜 간염이 걸려서 투병 중인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다가 말이 잘못 나간 거라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, 아니요, 그렇지 않았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면 자기가 이런 뭐 직업적인 능력 자체가 다 떨어진다고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도 많거든요. 저희가 경험하기에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저도 후배들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면 네.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단점으로는 잘 평가가 안 돼요. 그렇죠. 네. 장점이나 잘한 거로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MC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 MC론에 소리 지르면 안 된다, 표준말 써야 된다, 다 나와 있어요. 네네. 그럼 소리 지르면 안 된다, 표준말 써야 된다가 만약에 모든 MC한테 필수 조건이라면 네. 광호동은 어떻게 MC를 하나요? 그렇죠.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. 네. 원래는 룰대로라면. 근데 하잖아요. 네. 심지어 너무 좋은 MC고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.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제작진이 너무 원하는 MC고 왜 원하냐 이거죠. 왜 원하냐면 에너지가 다른 모든 MC들보다 한 10배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게 아무나 있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언제 에너지가 좀 필요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MC는 강호동인 거죠. 장점을 잘 살렸네. 네. 장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형이죠, 그 형은. 대체로 모든 걸 잘하는 MC가 필요해 라고 하는 방송은 거의 없어요. 이 쇼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이러이러한 걸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.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극강의 장점만 뽑아 쓰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극강으로 잘하는 뭔가가 더 중요하지 내가 못하는 거나 내 실수나 이런 거는 이건 인생에서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진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약간 엑기스 같은 얘기인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는 자기의 단점을 줄이려고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. 네. 왜냐? 단점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아니, 그거는,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. 예, 그거는 안 돼요. 그 단점을 내가 만약에 이게 능력치가 100인데 네. 그 중에 20인 게 있고 80인 게 있고 이렇잖아요. 네네. 80인 걸 90으로 올리는 것보다 20인 거를 30으로 올리는 게 100배 어려워요. 그렇죠. 예. 학업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죠. 잘하는 거를 더 올리는 게 쉽지 네. 못하는 거를 똑같은 영역을 해도 더 많이 안 오르니까. 안 올라요.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오르겠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. 극단적으로 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. 저는 말을 잘해요. 그리고 내용 파악 전 대본 파악 진짜 빨리 하거든요. 그리고 그 대본 전달도 잘해요. 이런 건 제 장점이죠. 근데 못 웃겨요. 이건 단점이죠. 네네. 웃기는 걸 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? 안 되잖아요. 이게 단점이라니까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. 그죠? 아, 너무 근데 이건 좀 필요한데. 이건 좀 갖고 싶은데. 네, 아무튼 뭐. 그죠? 예, 다 잘할 순 없다. 나 오늘 반성하게 되네. 그만 아닙니다. 웃길까? 요청에도 많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, 오늘 잘 들었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